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강연 녹취록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수의사이면서 또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박금풀님 이야기인데요. 뭐랄까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때 재부팅 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가끔 그런 리셋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딱 그런 이야기예요. 아, 리셋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연 내용을 통해서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글쓰기가 어떻게 치유와 발견의 도구가 됐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직업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됐는지, 이런 통찰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박근필 작가님의 북세미나 강연 내용이군요.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험담을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어떤 리셋의 순간들, 그리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지금 삶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께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강연 시작부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업이 수의사신데 글을 쓰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 수의사가 무슨 글이야 이런 시선들이 꽤 있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다고 하죠. 근데 이런 활동 자체가 자신을 그냥 수의사 박근필이 아니라 뭐라고 했더라. 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남다르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렇죠. 그 지점이 중요해요. 단순히 직업 두 개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죠. 아, 그 번아웃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그 극심한 번아웃 경험이요. 강연 들어보면 정말 뭐랄까 워커홀릭처럼 일에 그냥 완전히 파묻혔던 시간들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저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일하고 삶의 경계, 그런 건 아예 없었고 모든 문제나 책임을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감정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소진되어 버린 상태. 어휴, 얼굴빛도 막 어두워지고 진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확 나고 심지어는 그 동물병원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딸랑하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손님이 오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고 해요. 아니 자영업 하시는 분이 손님이 오는 게 무서우면 어떡해요. 정말 신박했네요. 네. 매출이 올라야 기쁜 건데도 그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특히 그 공감 피로라는 개념을 딱 자기 경험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보통 의료진이나 상담사처럼 다른 사람 고통에 깊이 공감해야 하는 직업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들이요. 아픈 동물들 그리고 또 불안해하는 보호자들 그 감정에 계속 자기를 이입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에너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좋은 수의사가 되려면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깊은 피로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하고요. 바로 거기서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끝내 돌보지 못했던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말이 정말 강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딱 멈칫했어요.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남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산소 마스크 쓰라고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나한테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는 게 리셋의 첫걸음이라고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질문조차 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또... 네, 그게 또 현실이죠.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인생에서 좀 큰 전환점 같은 게 보통 마흔쯤 온다고들 하잖아요. 작가님도 딱 그 시기에 마음의 지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혼란기를 겪으셨다고. 네, 마흔. 그놈의 마흔이죠. 아니 근데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마흔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근데 오히려 그때가 제일 많이 흔들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가장 깊게 하게 되는 시기였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분석에 되게 공감했어요. 뭐랄까, 10대부터 30대까지는 학교 가고 시험 보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딱 정해준 퀘스트 같은 걸 막 깨나가잖아요. 정신없이. 네, 도전 깨기 하듯이. 그러다 40대가 딱 되면 이제 다음 퀘스트는 뭐지? 약간 이런 막막함 그런 게 오면서 처음으로 시선이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진짜 뭘 원하지?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고요. 바로 그 엄청 흔들리던 시기에 작가님이 글쓰기를 만나신 거군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네, 그렇죠. 책과 글쓰기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까지 단언하실 정도로 정말 강력한 경험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뭐 취미생활 하나 찾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였다고 할까요? 생존의 도구요. 네, 책을 막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쓰게 되셨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이분이 원래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글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내면의 아픔이나 고민,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아, 글로 쓰면 좀 거리가 생겨서 그런가?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글로 막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해소하고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는데 엄청난 치유의 힘이 있었다고 설명하세요. 일단 뭐라도 막 써내려가는 그 행위 자체가 가진 힘을 강조하신 거죠. 그렇게 글쓰기를 시작하고 나서 변화하는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보니까 2022년 11월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몇 달 안 돼서 브론츠 작가에 도전을 하시고 네, 맞아요. 근데 한 번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떨어졌는데 바로 그날 다른 글로 다시 도전해서 덜컥 합격하고 그 후에 또 바로 전자책 내시고 2023년에는 첫 종이책까지 출간하시잖아요. 이게 뭐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럼요. 운이라기보다는 작가님이 강조하신 그 프로 행동가로서의 마인드셋 변화, 그 리셋이 진짜 결정적이었다고 봐야죠. 프로 행동가요? 네. 예전에는 뭔가 실패하거나 좀 부족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걸 엄청 두려워하셨대요. 근데 생각이 바뀐 거죠. 아니, 새로운 거 하려면 당연히 미숙하지.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그냥 실행에 옮기게 된 거예요. 아, 그 브런치 작가 떨어지고 바로 당일 재도전했단 얘기가 딱 그 예시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해보는 그 태도,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독자들 반응도 빼놓을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뭐 반응이 별로 없었을지 몰라도 점점 작가님 글 읽고 위로받았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네, 그렇죠. 내 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신 거죠. 아, 그 경험이 정말 컸겠네요. 네, 이게 자존감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가치감,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효능감, 난 이걸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자율성,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이 경험이 그 세 가지를 다 채워줬다고 분석하시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는 삶의 습관 자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건 TV랑 뉴스를 의식적으로 끊었다는 결정이었어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공감했어요. 대부분 뉴스라는 게 좀 부정적인 소식이 많잖아요. 보고 나면 기분만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정보는 뭐 어차피 다른 경로로 다 알게 되니까 굳이 내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게 그냥 시간 아끼려고 한 차원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외부의 그런 부정적인 자극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내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리셋 방법이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정확해요.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에 책 읽고 글 쓰는 데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메타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세요. 메타인지요? 네, 글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혹은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네? 이렇게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객관화. 강연에서는 이 메타인지를 약간 재밌게 주제 파악 수준의 줄임말, 주파수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주파수요? 아,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상태나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성장의 기본이다. 뭐 이런 의미였죠. 글쓰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나 성장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기회들로 연결되는 것 과정도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첫 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그게 또 다른 협업 제안이나 미디어 출연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인맥들이 만들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책이 그냥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명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책을 한 권 썼다는 사실 자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탐구하고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동시에 출판사라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까지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일종의 검증이니까. 네. 그래서 회사 직함 같은 건 내가 회사를 나오면 사라지지만 어떤 책의 저자라는 이 정체성은 평생 간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직장인과 직업인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데 이건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인은 그냥 조직에 소속돼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업인은 소속이랑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만들고 그걸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의였죠.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평균 퇴직 연령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강연에서는 평균 49세라고 언급하시던데. 네, 49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냥 직장인이라는 그 마인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조직을 떠나게 되더라도 나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업이 있어야 한다. 즉,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작가님한테는 그 직업인으로 가는 핵심 도구가 바로 글쓰기였던 셈이네요. 그렇죠. 글쓰기는 책 출간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컨설팅 같은 다른 활동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특히 정년이 없다는 거, 평생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시면서 100세 넘어서도 강연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예를 드시기도 했고요. 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본업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플랜 B로서 나만의 직업인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라는 거죠. 꾸준히. 이때 기준은 단순히 돈이 잘 벌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면서 또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요. 맞아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의 변화와 함께 강연에서는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많이 제시됐어요. 이게 앞서 말한 그 생각의 리셋을 뒷받침해주는 실제적인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바뀌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습관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매일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적는 감사일기 쓰기를 제안하셨어요. 아, 감사일기. 저도 한때 써봤는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쓸 게 없어서 막막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탄 지하철에 자리가 있었다라거나 하루 동안 별 탈 없이 잘 보냈다 같은 진짜 사소한 감사거리들을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서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렌즈를 갖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시간 활용법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디지털 독서, 그러니까 전자책 활용하는 거요. 네, 이것도 처음엔 종이책 그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막상 스마트폰이나 리더비로 읽기 시작하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서 독서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셨어요. 종이책 아니면 집중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확 몰려올 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몸을 움직여라. 이걸 아주 그냥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네, 무조건 몸을 써야 된다 막 이러시면서 네, 이게 불안이나 우울이라는 게 뇌의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 생각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까지 제시하시면서요. 아, 그것도 되게 실용적인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통찰도 있었고요. 몸 아플 때 그냥 증상만 가라앉히는 대중요법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가 병이 재발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그냥 덮어두지 말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이었죠. 네, 결국 이 모든 조언들이 하나의 큰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지속적인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 지속적인 리셋이요. 네, 특히 책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기존 생각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새로운 지식이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생각의 틀을 좀 유연하게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생각에 업데이트를 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침표를 찍은 건 역시 행동이었어요. 그쵸? 맞습니다. 강연 내내 정말 여러 번 반복됐죠. 기승전 행동 실천. 예,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진리처럼요. 네, 아무리 좋은 통찰도 실행이 없으면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수의사분이 깊은 번아웃의 터널을 지나서 글쓰기라는 아주 특별한 리셋 버튼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가는 그 여정을 아주 면밀하게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여정이었어요. 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작점에서부터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단단한 직업인으로 서기까지. 결국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건 생각의 전환, 그리고 그걸 꾸준히 뒷받침하는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혹시 어떤 종류의 리셋이 필요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뭐 생각의 틀을 바꾼다 이런 걸 넘어서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딱 정해놓고 있는 핵심적인 믿음 같은 건 없을까요? 핵심적인 믿음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런 건 절대 못해 라거나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운 걸 배우겠어 불가능해 같은 거요. 어쩌면 너무 다 단연하고 단단하게 믿고 있어서 한 번도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런 자기 제한적인 믿음들이요. 아, 있네요.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의 리셋 버튼을 한번 꼭 눌러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